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국민 군대의 민군 관계 평가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그리고 나라가 없는 군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우리가 의병군이라든지 독립군, 강복군은 이 국민군대 즉 민병군대로서 독립정신과 독립전쟁을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군대의 어떤 의병군이라든지 독립군, 강복군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민족의 독립이 비록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가능케 한 이 배경과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이 독립군과 강복군의 이 대일 항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독립군과 강복군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로 어떤 굶주림과 기화와 그런 어떤 것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중에 이후에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광복 이런 것들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독립군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변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보면 변절하는 사람. 그 왜 변절했느냐 보면 강복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강복이 될 줄 알았으면 변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끝까지 투쟁하고 함정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시기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을 버리고 그다음에 독립군으로서 강복군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으로 보면 그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독립을 위하고 강복을 위하고 다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러한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서 누구든지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그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이 군대에 가서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국가와 나라를 지킴으로 해서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존중과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이튼 스쿨이라든지 이런 어떤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지도자의 자녀들은 또 솔선수범해서 그런 전투에 우리가 나가서 그런 목숨을 바치는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자제의 어떤 그런 자녀들을 보면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모습들도 일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가정을 어떤 면에서는 희생하면서 했던 그러한 분들의 다시 한번 우리 국가에서 그런 면들의 어떤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자녀들이 이제는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국가에서도 이제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독립군과 이 강복군은 이 항쟁을 통해서 군의 명맥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강복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군의 어떤 이런 골간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 한일 전쟁에서 찾아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도 한국의 독립은 미국을 위시한 이 연합국 측의 어떤 관심 밖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저 한반도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폐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라고 봤지만 그런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관심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 조국의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1943년 이후부터 이제는 연합국 측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한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이제는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떤 대한민국 대한관을 바꾸게 된 이면에는 이 동포들의 어떤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로 이 강복군이 이제는 대일전선에서 참가해서 강력한 투쟁 의지와 이런 어떤 독립쟁취의 신념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면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저력,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그 국가의 위치를 어떤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88 올림픽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아버지는 또 발전을 하잖아요. 그 발판 이전에는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루어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제 연합군 측이 대한관을 바꾸게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독립에 대한 투쟁 의지, 독립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연합군 측이 그런 것들을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어떤 그런 이 독립군과 강복군의 한일투쟁에 군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이제 강제 해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의병이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리고 1910년 이후에는 의병의 이 구국 정신을 독립국이 이제 이어받아서 독립투쟁을 이제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복군은 그러한 독립군의 어떤 항일 정신을 계승해서 이제는 창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복군은 장차 신생 어떤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런 책임감이 충만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떤 면에서는 이 해방이 되자 이제는 개인 자격으로서 귀국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강복군의 다수가 국군의 창군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어떤 골간을 이루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독립군과 이 강복군의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골간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이 독립국가 강복군의 정신은 이제는 대한민국 국군의 이 군인 정신으로 계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초대 국방장관이 누굽니까? 이범석 장군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딜 나오든 그 시대에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 지금 와서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역사의 어떤 면에서 보면 평가에 우리가 맡기고, 초대 국방장관 이범석 장군은 국군의 육성에 있어서 군의 정신은 강복군의 어떤 독립 투쟁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주창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한국 군대의 어떤 군인 정신 요소와 이 군인의 길, 그다음에 군인 복무 규율,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강복군 정신을 계승해서 그동안 한국 군대의 어떤 발전적 경험, 그리고 국군의 당면 과제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는 대한제국에서 민군 관계는 이 국가 안보에 있어서 분리된 역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민군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면을 보면 민과 군이 실적으로 민과 국가안보에서 분리된 역할, 이 민과 군이 실적으로 보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민과 군이 분리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현대적 의미에서의 어떤 민군과의 발전은 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이 한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 민군 관계는 이 한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강복군 공약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 강복군 이 공약에서는 자 군의 어떤 정치적 준원을 중립을 선언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강복군 서약에서는 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이 문민 통제 원칙을 준수한 것을 우리가 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조국 강복이라는 일념과 그다음에 건국 및 건국의 어떤 열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들은 이 강복군과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 강복군의 어떤 권위도 인정될 수 있었고 강복군은 대한민국 국군과 더불어서 이 현대 국가에서 재탄생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쟁의 사항들, 그다음에 어떤 민군 관계의 어떤 평가를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민과 군이 분리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민과 군이 분리될 수 없었던 것이 현대 어떤 민군 발전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평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사정, 그다음에 민주적인 사정,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여기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그리고 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민간보다는 그 시기에는 군이 더 이런 것들을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어떤 뭐라 군부 정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군부 정치가 여기 있다는 이 국가의 어떤 국가 발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디딤돌 역할을 일단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산업화 혁명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현재의 어떤 그런까지 오기까지 이런 어떤 산업화 시대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민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군을 여기에서는 주도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이나 안보적 상황이나 그다음에 환경적 상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적 상황을 봤을 때는 민이 군을 주도할 수는 없는 이런 역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군부 즉 정치 엘리트 즉 군의 엘리트들이 이제는 반대로 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우리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민주화 바람이 들면서 노태우 정권서부터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직선제를 통해서 이루어져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변모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다. 그러니까 현대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군보다는 이제는 민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군이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군에서 이끌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민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끌어가는 체대. 그래서 지금도 민과 군이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과 군은 상호 협력, 상호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이 발전하면서 국가 발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이뤄가고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군의 발전도 이뤄간다. 그래서 민이 발전하면서 여기에는 국방과 관련된 이런 모든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군이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것이 또 민간 부분의 역할을 또 우리가 일부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 즉 상호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에서 민군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떤 민군 관계의 발전은 여러 가지 이제는 많은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대한민국에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강복군 아까도 서약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그 강복군 공약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
요걸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설명서를 한번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5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나는 3천만 한국인민과 정부를 대표해서 삼가 중국과 영국과 미국과 소련,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타 어떤 제국의 대일선전이 일본을 격파케 하고 그다음에 대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자, 한국의 전 인민민은 현재 이미 반침과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축심국에 선전한다. 그게 이제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1919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전하고, 아울러서 반침략 국가의 어떤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임을 존중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자, 한국과 중국, 그 다음에 서태평양 국가, 서태평양으로부터 왜구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서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제는 혈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일본 세력하에 이 조성된 장충과 남경 정권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루즈벨트, 처칠 선언의 이 각조를 견결히 주장하여 한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축하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선전 설명서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적으로 오늘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맞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얼마나 절박한 이런 위기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그런 주변 국가, 이런 어떤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대일선전이 어떤 그런 일본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우리가 대동아를 단결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이제 여기서 축하하고 이를 선포한다라는 것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김구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얼마나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어떠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이 왔겠습니까?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늘 그 주변국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주변국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를 뺏기고, 그 다음에 그 지형의 어떤 반세력들이 그 나라를 지배한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후퇴하고 얼마나 어떤 그런 반국가적으로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폐허의 나라에서 다시 경제대국으로 11번째, 열째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필리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주변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원조를 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장충 그 체육관을 건립해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실내 농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배구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나라가 필리핀입니까? 근데 필리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면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저력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민들은 나라를 잊은, 나라를 빼앗긴 그런 어떤 슬픔과 서러움에서, 그다음에 이 나라를 반드시 찾겠다는 그러한 어떤 의지,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여기까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런 어떤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그런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특히 보면 그 한국과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신생 독립국가에서 가장 좋은 체제는 어떻습니까? 외세의 어떤 영향력이 극소화되고, 그다음에 대내적 정치 세력을 최대로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소련은 이 북한을 점령할 때부터
한반도를 어떻게 됩니까? 적할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신탁 통치를 통해서 구소련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려는 이 안이한 정책을 처음에는 추구했다는 거죠. 미군정의 어떤 민군 관계를 보면. 그래서 한국에 어떤 면 진주한 미국 장교와 그다음에 병사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들의 부대가 한국으로 진주할 것이라는 결정을 듣기까지는 코리아라는 나라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참 통탄한 일입니까? 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미국인 나라가 어디를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나라와 싸우는지조차를 모르고 이름조차 모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한국에 대해서 무지한 이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어떤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군사적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이 해방과 동시에 미국에 의한 군정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945년서부터 48년까지 이제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미군도 한번 뒤에 어떤 그런 조그만 나라 이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이 이 여기에서 이거를 탈출해 나와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정이 이제 48년에서 3년 동안 이제 여기에서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점령 당시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인의 의지를 무시하는 이런 어떤 강한 점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에 의한 어떤 이 정치적 조직은 이 좌우를 막론하고 그 정부적 역할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미군 정부를 통해서 이제는 남한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라고 여기는 하고 어떤 입법이라든지 사법, 행정권 이거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이제는 미군정을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 의해서 직접 어떤 지배 방식, 이 통치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미군 정치의 직접 통치는 현상 유지를 기본적으로 함으로써 이제는 현상 변혁을 지향하는 이 좌파 세력을 견제하고 그다음에 친미적 정권을 육성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 정치 구조의 원형은 어떻습니까? 미군정 3년간에 이제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정치 구조라든지 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의 어떤 정치 구조, 미국의 어떤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그 유학파들을 보면 미국으로 보낸 유학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이 행정과 치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국인의 어떤 이런 이제 관리인을 등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히 협력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이제는 행정 경험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자, 그다음에 경찰, 군인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일제 침략하에서 그들이 다 지배를 하고 그들이 다 통치를 했는데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제의 어떤 협력자 중에서 악질자만 제외하고 이제는 재등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의 군사학교라든지 육사 그다음에 그런 학교를 다녀서 온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를 처음에는 이끌어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군과 의사가 상통해야 했으므로 서구에서 수학한 어떤 기독교 출신자들로서 이제는 대부분 공산당에 반대한 이 한민당 세력 이런 이 세력들이 중도파와 이 자익 세력들 간의 어떤 미군정이 친일 부역자와 한민당의 어떤 소굴이라고 이제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헌팅턴 교수의 말대로 전후 미국이 신생국의 어떤 경제적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 차이를 좁히는 이런 시험을 신생국에 대해서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선거를 하는데 이 관심이 경주된 반면 구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직을 창조하는데 이 역량을 기울임으로써 결국 한국 사회는 1946년 추수폭동, 그 다음에 1948년 제주도 반란 사건, 그 다음에
여수 반란 사건 이런 어떤 자익의 조직적 항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서야 자유 없는 질서는 누릴 수 있어도 질서 없는 자유는 향유할 수 없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 정에서는 국방 경비대를 창설하면서 그 특성상 이 테크노크라트를 특히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군사 경력자인 일본군 출신, 그 다음에 만주군 출신, 그 다음에 중국군 및 강복군 출신 이러한 중에서 이제는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국 내에 이런 어떤 이런 그 자익 세력, 이런 어떤 폭동 세력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퇴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들을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복군 출신자들은 강복군이 국군의 어떤 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정통성을 고집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비대는 강복군과 더불어서 이제 일본군 출신과 만주군 출신이 주류가 되어서 이제는 이 경비대를 창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을 갖거나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하였던 이 강복군 그리고 일본군과 만주군에서 복무했던 이 청년들이 해방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강복군의 어떤 신생조국의 건국의 역할이 되기를 이제는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강복군의 국내지대의 어떤 편성과 그 다음에 군사단체의 어떤 조직활동을 통해서 창군운동이 이제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민족적 정치적 구심점을 제시할 만한 이런 뚜렷한 주도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출신별이라든지 연고별 군사단체가 난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1945년 11월에 이제는 미군 정청에 30여 개의 어떤 단체가 등록했고 1946년 1월 26일 해산대까지 이제 이합집산들이 결합되게 이르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의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독립군, 강복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런 어떤 초기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의병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어떤 그런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남북과의 어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이 나라 임족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 측면에서 민과 군이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갈 때 우리나라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어떤 민간군이 조성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